오늘은 이제 374쪽입니다. 자, 5번 이제 양도세 계산부터 가죠. 374쪽에 맞죠? 자, 제목이 이제 양도소득세의 세율 부분인데 이 양도세 세율은 일단 다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얘는 양도하는 자산마다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따지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까지 다 따져요. 그래서 자산마다 보유 기간마다 등기마다 등등등을 다 따져서 크게 두 가지를 써요. 첫째는 뭘 쓰냐면 차등 비례세를 쓰고 또 한 가지는 뭘 쓰냐면 초과 누진 세율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세 특히 이제 뭐는 몇 퍼센트인지 좀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바로 갈게요. 375쪽에 1번. 자, 양도소득세 세율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양도소득세는요. 과세 대상의 자산마다 보유기간마다 등기 여부, 과세 표준 금액별로 또 차등세율도 있고 초과 노진을 함께 적용한다. 그래서 1번.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 권리인데요. 자, 박스 보니까 일단 미등기가 되면 무조건 70%가 되죠. 다만 주의할 게 이제 등기된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져요. 그래서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6에서부터 40%가 되고 단 등기되고 1년 이상은 되었지만 2년 미만이다. 이때는 40%가 되고 셋째 그게 1년 미만이면 50%가 돼요. 주의할 건 두 번째 주택인데 이 주택하고 1번 토지 건물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도 미등기는 똑같아요. 70%가 같습니다. 근데 등기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달라져요. 그래서 등기되고 1년 이상이면 6부터 40인데 1년 미만이면 40에서 위에는 토지 건물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그럼 여기서 초과누진세는 몇 퍼센트냐 이건데 그냥 처음과 끝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이하는 6%부터 마지막은 최고 40%까지 해서 6부터 최대 40%까지 적용한다. 고 되어 있고요. 자, 넘겨볼게요. 이제 세 번째 비사업용 토지인데 얘는 무조건 16에서부터 50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16에서부터 5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기타 자산 얘도 무조건이에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부터 40이에요. 특히 이 기타 자산은 크게 두 가지예요. 회원권하고 영업권인데 둘 다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부터 40%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다섯 번째 주식은 뭐 볼 거 없고요. 여섯 번째 파생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특히 다시 한번 1번 부동산하고 2번 주택하고의 분명한 차이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밑에 이제 핵심 체크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방금 받지만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이 뭐 1년도 있었고 2년도 쭉 있는데 이 기간 판단은 지난번에 배웠었던 장기보유 공제, 이 장기보유 공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상속받아서 양도한 경우에요. 상속받아서 양도했을 때 이때 요 기간 판단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장기보유 공제하고 세율하고 좀 다른데 자, 장기보유 공제 같은 경우는 상속받아 양도하면 이때부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갑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근데 세율에서 기간 언제부터냐? 세율은 그 기간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양도한 날까지 피상속인이 취득해서 양도 이렇게 그 기간이 성립되게 돼요. 그래서 좀 기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양도소득세를 적용 시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면 각각 정한 날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점 요것만 다르죠. 자, 상속받은 언제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기보유는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되지만 세율은 언제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그 양도일까지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점은 똑같죠. 장기보유하고 해서 거주자가 양들로부터 소급해서 5년 내에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럼 언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계산 방법은 다 정리를 해봤고요. 자, 넘겨보죠. 이제 378쪽이 6번인데, 이 특례 규정은 이제 전에 한번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특례도 마저 볼게요. 이 특례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1번에 보다시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즉 일명 2월 과세, 2월 과세, 2월 과세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부당행위가 있는데, 일단 2월 과세부터 볼게요. 일단 2월 과세의 조건이 성립되려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배우자하고 혹은 또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이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등장했을 때 제가 2월 과세를 한다는데, 그럼 얘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양도 가격하고 가령 빼기 취득 가격하고 빼기 비용을 넣어서 그죠? 양도 차익을 구하고 또 빼기 장기 보유 공제를 해서 쭉 계산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 볼 건 이거예요. 대체 양도 금액은 그럼 얼마로 할 거고 취득 금액은 얼마로 할 거고 비용은 얼마고 장기 보유 기간은 몇 년이냐 이런 걸 쭉 따지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한번. 이런 경우죠. 이제 가령 뭐 저희 배우자입니다. 저희 배우자가 2만 원 땅을 과거에 2000년도에 취득했어요. 얼마에 취득한 금액이 5억에서 5억에 취득했고, 이 땅을 이 배우자 남편에게 이 땅을 2015년도에 증여했어요. 증여. 자, 증여 당시는 토지 금액이 많이 올라서 토지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었어요. 10억. 그럼 증여받은 것도 취득이니까 남편은 내겠죠. 뭘 냅니까? 증여세도 내고, 그 다음에 뭐도 내고, 또 취득세도 내고 다 내요. 그래서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다 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소유권은 남편에게 넘어갔죠. 자, 이제 이 남편이 이 땅을 양도합니다. 먼저 2017년도에 제3자에게 이 땅을 양도했어요. 얼마에 양도했냐? 양도 금액은 15억이에요. 15억. 자, 이랬을 있을 때 양도 차익 구하라 이거죠. 자,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양도한 금액은 나왔죠. 얼마? 15억이니까 양도 금액은 15억. 15억. 자, 빼기 이제 취득 금액인데, 원래는 취득 금액은 10억이 맞아요. 왜? 남편이 증여받았으면 소유권이 남편에게 넘어갔으니까 남편이 10억이 맞는데, 다만 세법상은 이 부부간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요 기간이 이게 몇 년 내에 걸리면 5년 이내에 걸리면 5년 내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이 취득에 대한 사항을 이걸로 하지 말고 다시 넘겨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걸로 넘겨서 이걸 보고 제가 2월 시킨다고요. 이렇게 넘겨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취득 금액은 10억이 아니고 얼마? 5억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5억으로. 그 다음에 납부한 증여세 돼요. 증여세는 경비에 넣어요. 이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합니다.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넣어요. 어쨌든 쭉 빼면 양도차익 나왔죠. 나오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취득에 대한 건 얼마?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에 의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장기 보유 공제제 얘는 3년 이상 보유가 되는데, 그럼 얘도 몇 년 보유냐? 역시 마찬가지 취득에 대한 걸 다 넘겼기 때문에 장기 보유도 이제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전체적인 기간을 갖고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약 17년을 보유한 것으로 봐서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증여받아서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5년 내가 되면 취득에 대한 걸 다 넘겨서 세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세금은 누가 냅니까? 남편이 양도했으니까 남편이 내요. 제가 누군데? 수중자가 세금을 낸다. 다만 수중자와 증여자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볼게요. 자, 1번 갑니다. 대상인데,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해서 5년 냅니다. 그 배우자 단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 즉 이혼한 경우인데, 이혼한 경우는 포함이 돼요. 즉 이혼하면 2월 과세를 하고, 다만 사망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소멸되면, 즉 배우자가 죽었다면 그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설문 이용권, 기타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2월 과세한다. 자, 둘째, 그럼 누가 세금 내요? 자, 세액 계산은 증여자 취득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납세 의무는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양도한 것이므로 누가? 그 수중자가, 즉 증여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지금의 경우는 남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다만 자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에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결론 세액 계산인데 자, 당초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취득일 기점으로 양도 차익, 장기보의 특용제, 기타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또 우측에 네 번째 메뉴에 있죠. 자, 그럼 납부한 증여세 어떻게 하냐? 자, 보니까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전부 다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경비에 집어넣는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2월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 5년 내 양도 뭐 무조건 취득에 대한 걸 넘겨서 계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넘겨서 두 번째 봅시다. 이제 2번 이제 부당행위인데 자, 380조 메뉴에 가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이 부인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일단 이제 부당행위라는 얘기는 이제 세금을 떼먹고자 작정한 건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81조 가면 첫째 1번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있죠. 특수관계자 증여 재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두 번째 우회양도가 나오는데 일단 1번부터 봅시다. 자, 저가나 고가양도인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배웠어요. 일단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이 매매가 되고 매매가 될 때 그 시가하고 대가 차이가 일정 금액이 나면 무조건 부당으로 본다 했죠. 자, 일단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요 양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그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그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대체 2번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거냐? 2번 보니까 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인정된 때는 시가와 그 거래가액의 차이가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해당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시가하고 대가하고 얼마? 3억 이상, 5% 이상 차이 나면 무조건 무엇을 갖고 세금 매겨요? 시가에 의해서 그 세액을 다시 산정한다. 이건 뭐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됐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2번 또 중요한데, 자, 특수관계자 증여 재산에 대한 양도, 일명 우회양도입니다. 우회양도. 이 우회양도는 이제 2월 과세가 좀 유사한데 아까 2월 과세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나왔지만 우회양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 간에 성립되는 게 우회양도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성립되는 게 우회양도인데 그럼 얘도 어떤 거냐? 자, 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도 양도세를 구할 때 어떻게? 양도가액에서 빼긴 취득가액을 하고 또 빼기 비용을 넣어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빼기 장기보용제 쭉 할 거예요. 그럼 얘도 방법은 아까 2월 과세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자, 볼게요. 일단 얘도 자, 일단 저희 형 할게요. 형. 자, 형이 과거 2000년도에 땅을 샀어요. 얼마에 샀냐? 이 땅을 자, 무려 5억에 이 땅을 취득했대요. 사고 나서 이 땅을 이번에 동생에게 자 2015년도에 증여했어요. 증여. 자, 증여 금액은 무려 10억 원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자, 동생이 증여 받았기 때문에 동생은 이 10억에 대해서 내겠죠. 뭘 낼까? 당연히 뭐 증여세 같은 거 낼 거예요. 낼 거고 그럼 소유권은 분명히 동생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동생이 이 땅을 양도해요. 언제? 제 3자에게 2017년도에 양도합니다. 얼마 양도했냐? 양도 금액은 15억이에요. 자, 이랬을 때 얘도 양도세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구하면 돼요. 어떻게? 지금의 경우는 그냥 갑니다. 양도 금액 얼마? 15억. 빼기 취득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양도세를. 이거 구했어요. 양도세를 구합니다. 양도세를 구했어. 여기까지 양도세요. 구해요. 그래서 두 개의 합계를 내요. 두 개 합계.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를 냅니다. 내놓고 나서
자, 두 번째 작업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생이 이제 그 삼자에게 양도할 때 이 기간이 마찬가지 이 기간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세법상 강제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얘가 증여자인데 이 증여자가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양도한 거로 가정해서 형님의 양도세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하고 합계, 동생이 부담 합계하고 두 개를 비교해요. 비교해서 동생께 금액이 크다면 이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형께 더 크게, 즉 실제 부담할 금액보다 가정한 금액이 더 크다. 이렇게 부동어가 바뀌면 이때는 형제 간에는 부당하게 증여를 했고 부당하게 매매한 걸로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지금 형은 동생한테 증여를 했고요. 해서 증여세 냈고 동생이 판 건데 근데 나중에 국가가 딱 뜯어보니까 얘가 직접 판다고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판다면 이 세금이 이거보다 크대요. 그럼 국가가 볼 때는 뭡니까? 이게 직접 팔면 지가 양도세가 크니까 일부러 증여를 해서 동생의 명의로 판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걸 봐요. 그 부당이 걸리면 동생한테 양도세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다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환급이 돼요. 환급이 되고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금은 분명히 동생이 양도했지만 세법상은 이 형이 양도한 거로 몰고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세금을 누가 내냐. 형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요게 이제 아까 2월 과세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무조건 넘겼지만은 2월 과세 무조건 어떻게 비교해서 이쪽이 크면 형께 크면 증여자께 크면 부당한 거로 본다 이거죠. 자 보세요. 1번 자 대상인데 거주자가 이제 특수관계인입니다.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 증여받은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거로 봐서 계산된 양도세보다 적으면 누가요? 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대신 두 번째 이제 누가 세금 내냐 땡땡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그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아까 2월 과세는 수증자가 냈죠. 근데 얘는 증여자가 직접 냅니다. 자 또한 이 경우 양도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자 3번인데 이 3번이 2월 과세와 똑같은 규정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 항상 언제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 이점으로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까지를 정합니다. 네 번째, 자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환급돼요? 아까 2월 과세는 전부 다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었어요. 근데 얘는 끝에 보니까 어떻게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뭐 한다? 환급을 한다. 그래서 결론 넘겨보시면 그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자 교재 383쪽에 가면 중간에 밑에 보면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비교해서 그 차이점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뭐 참고도 보십시오. 뭐 이번 시험에 또 난리는 거의 희박하니까. 자, 이렇게 2월 과세까지 정리해 봤고요. 이제 넘겨 볼게요. 자, 384쪽 6절로 갑니다. 비과세로 가죠. 일단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인데 보니까 비과세가 세 가지가 있죠. 파산 선고가 있고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 있고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저희가 볼 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건 솔직히 시험에 날 일이 없다. 왜냐면 특히 파산 선고는 뭐 아예 날 일이 없고 다만 이제 농지의 교환 분합은 났었기 때문에 거의 날 일이 없다. 일단 볼게요. 자 비과세인데 그냥 바로 봅니다. 자,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죠.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인데 별도의 신청도 없어요. 자, 신청 같은 거 없이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게 이게 비과세예요. 자, 현행법상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가 있고 파산 선고, 파산. 둘째가 농지의 교환과 분합. 셋째 1세대 1주택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두 개는 의미 없죠.
첫째, 자 1번 나오죠. 제목 파산 선고인데 파산 선고는 말 그대로 파산이에요. 법원에서 파산자 선고 명령 받으면 무조건 양도세 없다 이거고. 자, 두 번째 갑시다 그냥. 자,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가죠. 자, 보죠. 자,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에요. 자, 교환은 맞바꾸는 것이고 분합은 나누거나 합친 거죠. 뭐가? 농지가. 그럼 여기서 보통 농지, 양도세에서 보통 농지는 전답이에요. 원래 전답인데 과수원까지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은 보고 제가 농지라고 불러요. 농지. 그래서 원래는 전답인데 과수원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럼 이 농지가 이제 교환되거나 분합이 되면 비과세인데 그럼 무조건 비과세냐? 그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법률적인 요건이 수반돼야 돼요. 첫째는 농지를 왜 교환 분합하냐? 사유적 요건이 있고 두 번째는 금액적인 요건 두 가지 조건이 수반돼야 돼요. 자, 첫째, 농지가 왜 교환되고 분합되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넷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첫째는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국가 등의 시행 사업 때문에 교환하거나 분합한 경우. 둘째, 국가 등의 소유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조심해야 돼요. 경작상 교환입니다. 셋째, 경작상 교환하는 경우인데 다만 이 경우는 반드시요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반드시 몇 년? 3년 넘게 거주 경작. 얘만 그래요. 얘만 넣고. 네 번째,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농지법이나 기타 농지관리기금법 등에서 교환되거나 분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넷 중에 한 가지 사유로 교환되거나 분합이 돼야만 이때 비과세가 성립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금액 요건도 갖춰야죠. 어떻게? 금액은 이렇게 갑니다. 쌍방 토지가액에 그 차액이 둘 중 큰 금액의 4분의 1 이하 이렇게. 그래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둘 중에 큰 금액의 4분의 1 이런 요건까지 다 충족돼야 된대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자, 볼게요. 한번 이런 겁니다. 자, 갑씨가 소유한 농지가 있고요. 을씨가 소유한 농지가 있어요. 맞바꾸제요. 왜 바꾸냐 했더니 요것 때문에 경작상 이유로 바꾼대요. 자, 그래서 다 됐어요. 자, 이제 그럼 금액 따져봐야 돼요. 이때 갑의 농지가 80원이고 을게 100원. 뭐 금액은 양쪽이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 나옵니까? 20원. 둘 중에 큰 게 100원이네. 그럼 100 곱하기 얼마? 4분의 1. 여러분, 25원. 그럼 얘보다 훨씬 크네요. 그죠? 예. 그럼 결국 사유적 요건도 됐고요. 자, 부동의 요건도 됐으니까 그럼 얘도 비과세가 되고 얘도 비과세가 돼요. 다만 사유 요건 되는데 부동어가 이렇게 엎어지면 둘 다 과세. 반드시 사유와 금액 요건이 동시에 다 충족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384쪽에 가면 1번 파산 선고 뭐 지금 보면 되고 2번 갚을게요. 우측에. 자, 농지의 교환과 분합인데요. 첫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한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둘 중에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1번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하거나 분합한 농지.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한 농지. 셋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한 농지입니다. 다만 이 경작상 교환하면 조건이 붙죠. 반드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뭐한다? 거주 경작을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 네 번째,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교환되거나 분합한 농지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비과세된 농지의 범위가 있죠. 논밭이나 뭐까지? 과수원까지 포함되고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실제 지목,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해서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농사 짓는데 사용만 되면 됩니다. 다음 밑에 2번. 자, 비과세 배제가 있네요. 분명히 농지가 교환되거나 분합이 되면 원래 비과세인데 지금은 비과세 배제, 비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자, 1번 보니까 양도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있는 혹은 특별자치도도 있네, 다 있네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자, 갑과 을간에 교환하기로 했어요. 토지를 우리 교환하자 다 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언제? 올해 12월 30일부로 교환하자. 농사 다 짓고 나서.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TV 뉴스가 났어요. 7월 1일부로 갑이 있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편입되고 지정고시 됐어요. 상업지역으로. 그러면 이 갑과 을은 금년도 12월 31일 날 교환하려고 다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다음 주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이 땅은 더 이상 농지가 아니고 뭐가 돼요? 상업용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교환을 못한다? 그거 너무 분하니까 그럼 그렇게 상업지역이 됐건 주거지역이 됐건 그렇게 편입이 되어서도 몇 년 동안은 봐준다. 3년 동안 교환 분합하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다만 3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3년이 지났다 했으니까 3년 내에 교환하거나 분합하면 비과세 해준다고 하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당 농지에 대해서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된 날부터 역시 몇 년? 3년이 지났다. 그럼 마찬가지. 저희가 환지가 되면 지목이 바뀌거든요. 바뀐다고 해도 3년 동안은 봐준다는 얘기예요. 단 3년이 지나가면 그땐 봐줄 수 없다. 그래서 비과세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3년이 지나면 절대 비과세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요까지가 농지의 교환 부담이고 그럼 시험에 난 게 뭐냐? 이거요. 3년. 그다음 이거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이가 4분의 1이야. 이거. 이 두 개밖에 난 게 없어요. 또 둘밖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환 분합도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합시다. 이제 1세대 1주택 갑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인데 요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있죠. 387쪽에 가면 있는데 이런 거죠. 일단 1세대는 한 가족이고요. 한 가족이고 그 가족이 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인데 이런 거죠. 자, 갑신의 가족이 주택을 하나 사요. 사서 이 집을 갖고 있다가 이 집을 팔아요. 이 집을 양도하면 뭐 한다? 자, 비과세인데 비과세 세금 없대요. 다만 조건이 붙죠.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이렇게 1세대야 돼. 1세대야 되고 이렇게 1세대야 되고 반드시 1주택이야 돼. 1주택. 이때 1주택은 꼭 조심할 게 국내에 있는 주택 수만 갖고 따져요. 국내 주택이고 또 하나 양도 시점에서의 주택이요. 양도 시점에서 1주택에서 국내에 있는 주택만 따지고 양도 시점에서의 1주택일 때만 해당이 돼요. 또 이 주택은 항상 사실상 주거용이 돼. 주거용. 실제 주거 목적인 주거용 주택일 때만 이에 해당돼서 1주택이고 국내에 있고 양도 시점에 주택이 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꼭 이 주택은 등기돼야 돼. 등기. 미등기되면 안 돼요. 등기돼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 이 주택을 사서 팔 때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뭐 한다? 보유. 2년 넘게 보유해야만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해야만 비과세가 성립돼요. 보유에 비과세한다. 다음 주의할 게 주택이 비과세 및 땅도 비과세예요. 이 땅을 뭐라 하냐? 이 땅을 보고 이렇게 볼래요. 부수토지라고 해요. 부수토지. 이 부수토지도 비과세돼요. 다만 무한정 비과세가 아니고 저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 주택 바닥 면적의 5배의 면적까지 비과세가 되고 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최대 10배까지 비과세 됩니다. 결론은 어쨌든 양도 시점에 주택이 몇 채? 주택이 하나일 때 비과세입니다. 하나일 때.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가냐면, 자, 갑씨가 주택을 하나 샀어요. 사서 주택이 있고, 근데 이 주택을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주택을 또 샀어요. 또 삽니다. 또 산 상태에서 쭉 있다가 이렇게 현재 주택이 2채.
이런 상태에서 두 채인 상태에서 얘를 팔게 되면 이때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왜? 양도할 때 분명히 아까 양도할 때 몇 채 딱 하나일 때 비거든요. 지금 양도할 때 하나, 둘, 두 개면 이건 무조건 세금 내야 돼. 과세가 돼, 과세. 되고 한참 뒤에 얘를 판다면 그럼 이거 팔 때는 더 이상 주택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당연히 비과세 가능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도할 때 주택이 딱 몇 채? 하나일 때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양도할 때 두 개 이상은 다 과세입니다. 하지만 그럼 만약에 그럼 두 개를 같이 팔았다. 두 개를 동시에 팔면 어떻게? 하나는 과세, 하나 비과세 돼요. 이건 어떻게 선택한다? 양도자인 내가 납세자가 선택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도할 때 주택이 몇 채? 딱 하나여야 돼요. 자, 볼게요. 자, 387쪽에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보셔요.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집단을 의미하죠. 그래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된다. 이거죠. 되면 그때 뭡니까? 비과세 해주겠다. 1번 봐요. 1세대 요건입니다. 원칙 땡땡.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족. 두 번째 밑에 보니까 대신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 똑같은 세대가 돼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이혼하기 전까지 한 세대가 됩니다. 두 번째 예외가죠. 자,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된대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없다고 해도 1세대로 인정한다는데 첫째, 해당 거주자 나이가 30세가 넘었대요. 내 나이가 30이 넘었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대요. 셋째, 좀 긴데요.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일명 독신자입니다. 독신자에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준다. 자, 그까지는 의미 없고요. 자, 넘겨서 큰 2번 갑니다. 2번. 자, 388쪽에 메뉴 2번. 양도일제 주택이 몇 채? 딱 하나야 됩니다. 보셔요. 원칙 보니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하면 당해 거주자가 뭡니까? 선택하는 순서에 의해서 양도된 거로 본대요. 그래서 항상 양도 시점에 주택이 몇 채? 딱 하나일 때만 비과세가 성립이 돼요. 또 밑에 핵심 체크 봅니다. 자, 밑에 1주택 판정인데 박스 안에 첫째, 주택은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 용도,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면 돼서 사실상 주거용에 이용돼야 저희가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했다면 주택을 담아요. 항상 양도 시점에 실제 주거용일 때 주택이지 이렇게 양도 시점에 주택이 아닌 용도면 전부 다 과세가 돼요. 반드시 양도 시점에 주거용으로 써야 됩니다. 자, 밑에 6번 가볼게요. 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가진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즉 건물은 남편 소유고 그 땅은 부인 소유였다고 해도 역시 뭐가 돼요?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양도할 때 주택이 몇 채?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얘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 2번입니다. 388쪽 맨 밑에 2번 예외에 가면 자, 이건 크게 체크해야 돼요. 아마 체크돼 있을 건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됨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즉 아까 얘기했죠. 주택이 두 개인데 두 개일 땐 분명히 먼저 팔면 과세 나중 게 비과세인데 지금부터 볼 거는 두 채인데 먼저 팔아도 뭐한다?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예요. 두 채인데 먼저 팔아도 비과세인다.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비과세가 아니고 딱 법이 정하는 사유, 법이 정하는 요건일 때만 비과세가 성립이 되고 그 외에는 절대 비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볼게요. 한번 이런 겁니다.
1세대 2주택인데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주택이 하나 있는 거로 한 채 있는 거로 인정해서 뭐 한다? 비과세 준다요. 자, 그래서 주택이 원래 2개인데 몇 개로 본다? 하나 있는 거로 인정해 준다 이거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첫째는 2개인데 하나로 본다고 할 때 이 하나로 보는 이 주택이 처분주택인데 법에서 저 처분주택을 정해줘요. 너 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돼 라고 처분주택이 정해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게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또 이 주택을 팔게 되면 처분기간도 정해져요. 처분기간. 너 주택을 언제 팔아야 돼 해서 이 처분기간도 다 정해줘요. 그럼 보통 저희 시험에 나는 건 이거예요. 어떤 주택을 처분해야 되며 몇 년 내에 처분해야 할 건지 이런 요건이 수반되는데 저걸 묻는 게 거의 저희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어떤 게 있는가? 자, 이제 기억법 보면 거주 이전부터 해서 넘겨보면 니은, 디귿, 니을, 비읍, 시옷 쭉 해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어디까지 있냐면 요게 393쪽까지 시옷본까지 있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이제 자, 첫째 갑니다. 기억번. 자, 기억번이 거주 이전인데 자, 거주 이전은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가는 거. 거주 이전 이사 가는 건데 보세요. 자, 값이가 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전에부터 있던 거 종전 주택이고 요번에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갑니다. 이게 신주택이에요. 신주택. 그럼 1세대 2주택이다 이거. 산소가 집 2개죠. 그죠? 근데 대신 기가 하나 있는 뭐 이건 참고사항인데 종전에 집이 있었고 샀으면 이 집은 종전주택 산 날부터 1년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야 돼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야 돼요. 자, 그러니까 2개 됐어요. 되면 하나를 팔아야 돼요. 그 파는 주택이 1주택이고 비과세인데 그럼 뭘 파냐? 처분주택은 전에 살던 집, 전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돼요. 언제 파냐? 처분 기간이 있죠. 자, 처분 기간은 신주택 산 날부터 이 새 집 산 날부터 이 집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요. 뭘 파세요? 종전주택.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봐서 뭐 비과세한다. 그럼 결국은 아하 이사 가려고 집을 샀으면 무조건 뭘 판다? 종전주택 언제까지? 새 집 산 날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만 참고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왜 갔냐? 이사 간 목적이 얘는 그냥인데 요번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럼 그때는 3년 내 처분이 아니고 그때는 5년 내입니다. 그때는 5년 내에 처분하면 돼요. 몇 년이요? 5년 내에 처분하면 이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첫째 1번의 A번인데 보세요.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입니다. 일명 종전주택을요.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언제까지 판대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돼야만 이때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데 밑에 박스 보니까 이때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 신청하든가 국세징수법에서 공매가 진행 중이면 1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원래는 3년 내에 처분돼야 되는데 부득이 못 판다면 봐주는 것도 있다 이거죠. 자, 밑에 B번 갑니다. 이번에는 자,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 이전한 시 또는 군, 이와 인접한 시군 지역에 소재한 경우 이 A항 중 3년을 몇 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 그래서 보통 기본이 3년인데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 몇 년? 5년 내에 처분하게 됩니다. 이게 기억번이고요. 자, 니은번 볼게요. 맨 밑에 있네요. 제목만. 자, 상속인데 상속만 있어요. 절대 증여는 없습니다. 상속인데 자, 이런 거죠. 마찬가지 갑시가 종전 집이 자기 집이 있어요. 이게 지 집 일반 주택이에요. 요번에 부모님 사망해서
상속받은 집도 있어요. 집 2개, 1세대 2주택이에요. 자, 하나 팔면 비과세 해준대요. 뭘 파냐? 무조건 본인이 갖고 있던 이거 일반 주택을 팔면 돼요. 언제 파냐? 먼저 양도, 먼저 양도하면 돼요. 그럼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 해주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럼 일반이 있고 상속이 있으면 무조건 뭘 먼저 판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절대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과세입니다. 반드시 뭘 먼저 판다?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돼야만 됩니다. 자, 본문 보죠. 390페이지 가봅니다. 390페이지 맨 위에 자, 1번 갑니다.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주택 괄호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됩니다. 또 상속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에 2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다음의 순위에 의한 1주택을 말한다. 그럼 좀 이따 보고 이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이에요. 자,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뭘 양도해? 그때 보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받은 뭘 먼저 팝니까? 일반 주택이 먼저, 기간 없어요. 먼저 처분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줄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네모 안에 보니까 핵심 체크 보니까 상속 당시에 2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돼 있죠. 이거 뭐냐면 아까는 상속이 하나인데 요번에는 상속받은 게 2개. 2개가 돼도 무조건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되면 돼요. 얘 먼저 처분되면 비과세 똑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상속받은 게 2개 남았죠. 그럼 나중에 언젠가 2개를 판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게 과세고 어떤 게 비과세냐 건데 그거는 양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1, 2, 3, 4 이게 순인데 1순위 둘 중에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기간이 긴 주택이 비과세돼요.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기간이 긴 거. 둘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았다. 그럼 뭐가?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이 비과세입니다. 셋째,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다 똑같다. 그럼 어떤 거?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에 거주한 주택이에요. 네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높은 거?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명 상속이 2개가 되면 법정 순서가 이거예요. 소, 거, 당, 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기간이 긴 거, 거주기간 긴 거, 상속 당시에 있었던 집, 기준 시가가 높은 집. 그래서 일명 소거, 당기요. 소거, 당기. 그래서 소유기간 긴 거, 거주기간 긴 거, 상속 당시에 있었던 집, 기준 시가 높은 집에서 소거, 당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죠. 자, 한번 더 볼게요. 니은번인데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즉 부모님도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는 상태에서 두 집이 합친 거예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쳤어요. 합친 상태, 동거봉양해서 합쳤어요. 합쳐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받은 걸로 본다. 이게 뭐냐면 나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는 상태에서 두 집이 합친 거예요. 합친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부모님 집도 상속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 합치기 전에 나는 집이 있었고 부모님은 집이 없었대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 합쳤고 합치고 난 이후에 부모님이 집을 샀어요. 사고 나서 상속받으면 이때는 상속받은 걸로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합치기 이전부터 부모님이 집이 있었을 때만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디귿번으로 갑시다. 이쪽에 디귿번인데 디귿번부터 좀 쉬었다 할게요. 디귿번부터 쉬었다고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391쪽에 디귿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